후보자 탐구생활 충주시장 조기령 후보편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네. 가장 늦게까지 좀 자리를 지키셨어요. 후보 등록을 지난 9일에 하셨는데 예비후보 등록을 어떻습니까? 이제 또 다시 선거 임하는 감에. 저도 일찍 나오고 싶었는데요. 일거리가 많았고 특히 새 정부 예산안에 집어넣을 큰 사업, 또 공모되는 사업들, 또 큰 기업들 유치하는 뭐 대림 오토바이를 충주로다가 유치하거나 뭐 이런 사업들을 아무래도 권한대행보다는 시장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 마무리 짓고 나왔습니다. 좀 안에 있을 때도 바빴지만 나오니까 더 바쁘네. 근데 난 밖에서는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바쁘고 안에서는 업무하면서 바쁘니까 종류는 다른 것 같은데 두 번째 게 더 그래도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 공천 과정은 상당히 다른 후보님들에 비해서 수월했던 것 같아요. 여론조사를 해서 네. 이렇게 경선이 큰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공간에서 한 것 같고 또 우리 지역구의 이종배 의원께서 이 선거를 좀 매끄럽게 치르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게 오늘 자리가 후보님의 어떤 그동안의 살아온 삶이나 인생에 대해서 또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앞으로 이렇게 좀 짚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님 먼저 출생부터 보겠습니다. 1962년 출생을 하셨어요. 충주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충주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죠. 아, 알려진 건 충주인데. 네, 청주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소방관이신 아버님이 전근을 와가지고 충주로 따라왔고 여기서 이제 막내도 태어나고 아버님이 여기서 뼈를 묻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충주가 출생지인 고향보다 더 아주 제 본거지가 됐고요. 2014년에 선거를 나왔는데 그걸 또 꼬집는 분이 있더라고요. 청준 놈이 와서 뭐 어떠한다고 뭐라고 하시던데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님한테도 그런 소리 해라. 반기문 총장님도 저하고 비슷하게 음성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일주일 만에 청주로 가셨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교연으로 다 전학 오셨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저를 보면 반기문 총장님 좀 닮았다는 사람도 있어요. 좀 비슷해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린 시절 이제 충주로 오셔가지고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성 국민학교 졸업하고 충주 중학교에 이제 입학을 해서 34회로 졸업을 했는데 그때 우리 충청북도가 청주고등학교나 이런데 저희 때가 마지막 고등학교 입시가 있었어요. 청주가. 그래서 그때 좀 학업에 뜰이 있는 사람들은 청주나 대전으로 이렇게 고등학교를 가는 게 그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고 해서 청주고등학교를 시험을 봤는데 안 됐어요. 낙방을 해가지고 아주 시리에 잠겨가지고 이제 재수를 해서 가겠다 했더니 청주가 평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해부터는. 그러니까 시험 볼 기회도 없고 다시 이제 충주로 와서 동급생을 고등학교 선배님으로 모시고 이제 학교 다닐 처지가 됐는데 마침 그때 청주 신흥고등학교가 서둘러서 1회 학생을 모집을 했어요. 나머지는 학교는 다 공사판이고 교실을 우선 한 5, 6개 정도를 완공해서 그 공사판에서 모집을 해서 1회 입학식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거기를 가게 됐죠. 뭐 자연스럽게 청주 유학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이어서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흥고 1회 이제 졸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뭐 이제 좀 뭐 선배가 없는 1회 입학생이고 또 졸업생이었는데 어땠나요? 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어떤 그런 서름 같은 것은 좀 없으셨어요? 고등학교 저희 때만 해도 왜 선배가 있으면 좀 그 선배들 눈치 보고 좀 그런 군기 잡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저희들은 그거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로지 제일 꼭대기니까 밑에 후배들 들어오면은 후배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학창 시절까지는 참 좋았고 또 저희들이 5개 반밖에 없었는데 다 고등학교를 실패하고 온 친구들이라서 대학은 좀 잘해보자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들 다 열심히 하고 밤에 그 막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이제 그만하라고 불 끄라고 할 정도로 참 열심히 했고 고등학교 학창 시절은 참 지금 생각해도 대견했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동급생들이 그 원하는 대학을 많이 갔어요. 전화위복이 된 거네요. 네, 좀 그런 면이 있고 어떻게 또 하다 보니까 저는 또 경찰대학을 또 일기로 갔거든요. 그러니까요. 일기가 이제 체질이신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학연, 네. 지연, 혈연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직생활이든 뭘 하든. 근데 제가 학연이 없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학연도 없고 대학 학연도 없고 지연이라는 것은 학연하고 이렇게 맞물릴 때 지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연도 덩달아 없고 혈연도 없고 뭐 삼족을 털어도 큰 공직자나 뭐 아무도 없고 학연, 지연, 혈연 없이 경찰 생활할 때 상당히 좀 서러운 게 많았죠. 그 대신 후배들 앞에서 좀 개척하는 그런 보람은 있었고. 그러면 그런 이제 어떤 소위 말해서 백그라운드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대학을 선택을 하셨던 건가요? 누가 뭐 이렇게 좀 권유를 했던가요? 아니면은 본인이? 저는 저 초등학교 때부터 커서 뭐가 될래 그러면은 카이스트에 가서 과학자가 되겠다 했어요. 예. 그래서 고등학교 때 수학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 이제 뭐 계신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게 수학을 참 열심히 하고 잘했던 학생으로 저를 기억하는데 그래서 그쪽으로 가려고 뭐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내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아버님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고등학교를 떨어지고 이제 후기 거기를 다니고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아들이 어느 고등학교 갔다는 얘기를 3년 내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서 뭐 소문이 났으니까 뭐 공부 좀 한다며 뭐 하고 있대 이렇게 하는데 얘기 안 하셨대. 그러더니 대학은 제가 아버님이 원하시는데 꼭 합격증을 받아서 보여드리겠다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부르더니 경찰대학이 생겼으니까 가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 적성에 맞지가 않았어요. 좀 자유로운 영혼이고 좀 이렇게 막 매여 있는 거 뭐 이렇게 따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카이스트를 가야 되는데 이제 물리, 수학 이런 쪽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시험에 합격이나 해서 기쁜 모습은 보여드리고 대학은 내가 따로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학교를 경찰대학을 일반 전형보다 미리 뽑았으니까 시험을. 그래서 원서를 내고 시험 보러 갔더니 280대 1이라는 겁니다. 경쟁률이. 청주 공고에서 시험을 보러 갔는데 뭐 그냥 시험장인지 무슨 군중 집회하는 건지 가득 와 있더라고. 거기서 6명이 합격을 했는데 합격을 해놓고 나니까 자꾸 주변에서 뭐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도 기양이 됐는데 가라 하고 경찰청에서는 이제 경찰청장께서 각 서장님들한테 압력을 행사해서 이 학생이 딴 데로 가면 너는 조직에 애착이 없는 거로 그러겠다 이렇게 아주 매일 집에 찾아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떠밀린 것도 있고 제가 이제 일반 대학을 가기로 하고서 그때 신흥고등학교 재단에 이사 쪽하고 또 선생님하고 말씀을 드려서 장학금을 좀 대달랐어요. 돈이 좀 없고 형편이 어려워서 대학 한 2년만 다닐 수 있게 좀 해주면은 학교에서 생각하는 그런 입시, 그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데를 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입학금 뺏기는 못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거 좀 얘기하다가 뭐 얘기하다가 어렸을 때 뭐 그런 의지가 있는 건 아니고 가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가게 됐죠. 뭐 어떤 가정 형편이나 이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하셨던 있고 거고. 뭐 그동안에 고등학교를 낙방했던 이런 것도 있고 그 큰 그냥 아주 초유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게 좀 아까운 면도 있고 주변 사람들이 자꾸 또 뭐 앞으로 이 경찰 쪽에 가서 큰 인물이 되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경찰대학이 또 이점이 뭐 학비도 그 당시에 면제가 되고 뭐 그렇지. 병역도 병역은 이제 뭐 사실 경찰에 와서 병역을 이행한 거니까. 그렇죠. 학비가 면제됐다는 것도 물론 이제 의미가 있었지만은 졸업을 함과 동시에 경찰 간부로 이제 채용이 돼서 경찰 조직에서 좀 뭔가 그 기대하는 그런 인적 자원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가정 형편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어린 시절 또 부모님께서 뭐 소방공무원이셔서 뭐 이렇게 아주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어려웠죠. 네. 소방공무원인데 뭐 아버님이 그 나라에서 주는 봉급만 가지고 이제 생활하던 분이니까 네. 어떻게 알았느냐면 제가 이 시장 출마를 하면서 아버님은 돌아가신 후에 2년 만에 제가 출마를 하려고 다녔는데 투병 생활을 한 7년 하셔가지고 이 뭐 충주의 친구들이니 세상 사람들하고 거의 다 단절이 돼 있었어요. 그 제가 이제 돌아가신 후에 출마를 결심하고 이제 선거운동하면서 다닙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붙들고 야 네가 누구 아들이냐, 네가 병섭이 아들이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하고 뭐 했고 뭐 추억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쭉 얘기하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좀 청렴하고 또 이 술도 좀 잘 하시면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흉물 없이 잘 어울리고 해서 인심을 잃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도와주겠다는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살림살이야 뭐 상당히 어려웠죠. 어머님의 헌신 같은 거는 없으셨어요? 어머님이 뭐 별걸 다 했어요. 라면 끓여서 파는 분식집도 하고 뭐 네. 물건도 팔고 보험회사 또 외판원도 하시고 쭉 했는데 돌이켜보면 우리 어머님이 그 돈을 버는 재주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럭저럭 조금 살림에 보태는 정도는 됐고 뭐 마음이 좋아가지고 돈 좀 생기면 남한테 이렇게 빌려줬다가 띄고 뭐 대신 뭐 딴 물건으로 들고 들어오고 그런 게 좀 있었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경찰대학에 이렇게 이제 좀 진학을 하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인생 1막이 열린 거죠. 경찰로서의 어떤 진로가 정해진 거였으니까. 그 경찰대학 시절에는 뭐 어떤 에피소드 같은 거 뭐 많으셨을 텐데. 경찰대학을 다니면서 제가 좀 그만둘 생각을 참 여러 번 했었어요. 아 왜요? 안 맞아가지고. 안 맞아서 우선 제도적이고 뭐 규율적이고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맞더라고 저한테. 왜냐면 그 학교 생활 규칙이나 생활 규범을 육군 사관학교 규범을 그대로 뺏겨다가 생도는 뭐 해야 된다, 생도는 뭐 하지 말라는 거를 경찰대 학생은 그러니까 지우기 대체키를 하듯이 딱 해서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잘 안 맞죠. 뭐 군발 같은. 그건 다 똑같고 뭐 음주 뭐 이런 건. 근데 저는 그런 규칙은 잘 지키는데 뭔가 그 군인은 그렇게 육성하는 게 맞지만은 경찰은 시민들하고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는데 좀 안 맞는 게 있어서 좀 뭐 중간에 그만두려고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그럼 불만이 좀 있으셨던 거예요? 불만은 아니었죠. 좀 안 맞는다. 내가 생각하는 인생하고 이게 맞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좀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누가 잡아주셨나요? 혼자. 혼자. 마음을 고쳐먹고 기양에 이렇게 온 것은 좀 최선을 다해서 잘해가지고 남들보다 좀 더 잘해보자는 생각을 했고요. 그 마음을 고치면서 제가 이제 그때 학장님을 만났는데 뭐 건의사항 없느냐 그래서 악기를 좀 사주십시오. 제가 그룹 사운드를 조직을 해서 좀 운영하고 싶다. 그때만 해도 왜 그 딴따라 뭐 이렇게 하면은 왜 불량 학생, 응? 불량 학생, 밴드부 하면 불량 학생. 근데 그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팀을 조직해서 그 푸르메라고 이제 그 그룹 사운드를 같이 이제 운영하고 있었죠. 일종의 해방부 같이. 예. 얼마 전까지도 그 후배 기수들이 충주에 와서 그 연수도 하고 같이 연주도 하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준급 악기 실력. 여기 저 중앙경찰학교에 이지은이라는 총경이 있어요. 아주 그 왜 젊은 여자 총경이신데 그 양반이 왜 미니스커트를 입고서 뭐 검경 수사권 조정 뭐 시위도 하고 아주 그 상당히 자유분방한 변호사 자격증까지 가지고 있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때 그 후배 팀원이었어요. 프로메 후배. 그래서 그래서 후보님께서도 그 뭐 트럼펫이라든지 뭐 기타라든지 다양한 악기를 또 다루실 수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여러 가지는 좀 하는데 다 독학을 해서 수준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 교회에 가서 찬양이나 찬송가를 하면은 들어줄 정도. 거기서 발전이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습할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시장이 그걸 한다 그러니까 좀 봐주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연주하는 게 유튜브에 또 올라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조회를 하셔도 이렇게 좀 검색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경찰대 졸업하셔가지고 이제 경위로 경찰대 졸업하시면 임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발령지는 어디였나요? 처음 발령받은 데가 전투경찰 부대 소대장이었어요. 괴산군 칠성면에 있었는데 지금은 그 부대가 없어져가지고 뭐 건물도 다 철거됐더라고요. 그 시골에서 그 전경들하고 같이 생활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훈련을 다 받았어요. 무슨 박격포 쏘는 훈련까지 해서 군사훈련을 다 받았는데 막상 내려와 보니까 그 부대가 200명인데 한 20명만 남고서 다 180명이 서울 가 있는 겁니다. 뭐하러? 6.29 선언 전에 네. 그때 이제 그 시위 진압하러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를 따라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모 학원 문 닫은 학원 건물을 빌려서 거기다 매트리스를 깔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아침에 나가서 시위 진압하고 대비하고 저녁에 끝나면 들어와서 거기서 자고 이런 생활을 1년 내내 했고 그 다음에 또 청주에 기동 이중대 그걸 가서 또 거기서도 소대장 하면서 그걸 하고 2년을 하면서 6.29 선언을 저희들이 겪었어요. 뭐 군대를 직접 가진 않고 경찰에서 군 병역 생활을 했지만 어느 군인보다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고 네.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뭐 화염병 뭐 정말 뭐 비 오듯이 쏟아지는 데서 그 시위를 대처를 했고 뭐 목숨이 위태롭다고 느낀 적도 많고 한여름에 그 두꺼운 왜 그 방석복이라죠. 안에 뭐 대나무 넣고 뚱뚱하고 막 철모 같은 거 쓰고 다 뒤집어 쓰고서 이 막 겉에 막 소금기가 막 올라올 정도로 네. 그 땀을 흘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2년을 치러가지고 아주 뭐 정말 그때가 저 못 모르고서 나왔다가 고생은 참 많이 했지만은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경찰이니까 이 시위를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고 참으면서 할 수 있구나. 군인이 나서면은 군인은 얻어맞으면 안 되는 조직이잖아요. 또 만약에 적하고 싸우면 이겨야 되는 조직이니까. 그러니까 군인을 시위 진압에 투입하면 꼭 유혈 사태가 나고 네. 유혈 사태가 나면 더 막 점점 막 악순환이 돼서 점점 흥분되고 더 강한 폭력이 오고 더 강하게 맞고 막 해서 광주의 사건도 제가 보면 그런 면도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했을 때는 우리는 뭐 맞아가면서도 참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민들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경험이 나중에 제가 이제 총경이 돼가지고 네. 서울지방경찰청 경비 1과장을 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요직이 이게 시위 진압에서는 최고 요직인데 거기서는 경무관 승진을 웬만하면 다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로 제가 발탁돼 가가지고 이 집회 시위 관리나 시위 진압을 합리적이면서 또 법에 따라서 또 이런 그런 뭐 불상사나 이런 부상자 없이 잘 관리한다는 평을 받았었죠. 초임 때 경험이 나중에 이제 그 중견 간부가 돼서 제가 이렇게 인정받는 그런 토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뭐 전경들하고 생활을 하셨다고 하니까 뭐 어린 상사라서 뭐 이렇게 뭐 그렇죠. 예. 있고 뭐 전경 중에 네. 전경 같은 부하 전경 중에 동갑은 보통이고 네. 한 살 많은 애도 있고 저보다 제 고등학교 동창의 형님도 뭐 제 부하 직원 그 대원인 경우도 있었고 그랬죠. 근데 뭐 어려운 점은 없으셨어요? 어려운 점도 좀 있었죠. 이제 길들이려고 처음에 오면은 길들이려고 하는데 이 자기들이 이제 윗사람이 자격지심을 가지면은 싸우게 된대. 막 그냥. 그런데 그 위에서 좀 그런 마음의 여유를 가지면은 또 이렇게 잘 그 통제도 되면서 또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또 이렇게 따르게 할 수도 있고 저는 뭐 100점으로 치면 한 60점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때 소대원으로 있던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여기 저기 귀농귀촌 와 있는 분도 있고 네. 어디서 뭐 고깃집 하는 분도 있고. 그때 경험이 참.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뭐 찾아와가지고 서울에서 상당히 괜찮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뭘 술 먹고 말썽 부린 거를 이렇게 감싸주고 대신 조용히 수습해주면서 이렇게 격려해주고 그래가지고 평생 잊지 못한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전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자리 있을 때 이 돈 안 쓰고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게
많구나 이런 걸 좀 요새도 많이 느끼죠. 네, 뭐 그래서 아까 총경 얘기하셨는데 99년도에 이제 총경으로 승진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경찰서장을 3년 정도 하시고 2003년도에 이제 대통령 비서실,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이 되셔가지고 이제 들어가셨는데 청와대 시절 좀 경험했던 뭐 2003년이면은 바로 이제 노무현 대통령께서 예. 당선되셔가지고 청와대를 이제 꾸미는데 제가 그때 수원 남부경찰서장을 했었어요. 뭐 상당히 요직이고 서장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보통 1년 내지 1년 반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날 청와대 치안비서관이신 이제 허준영 비서관께서 전화를 해가지고 신원지수서를 써갖고 들어와라. 청와대로 와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서장한 지도 6개월밖에 안 됐고 지역 주민들 보기도 그렇고 하니 뭐 서장을 둬야 되겠습니다. 그때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여기 들어오려고 막 줄을 서고 막 백이 들어오고 막 상당히 심한데 굳이 자네를 찍어가지고 들어오라는데 그런 식으로다가 말이야 건방지게 배부른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서 어떻게 저를 찍으셨습니까? 하고 나중에 알아봤더니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뭐 386도 자기 이제 정치 연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행정부에서 파견되는 사람들만큼은 정치적인 입김을 배제하고 그 부처에다 맡겨서 최고 엘리트를 선발해서 보내라고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발탁이 된 거죠.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가가지고 제가 밑에 이제 후배 2명을 데리고 왔는데 지금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경찰청장이신 김창룡 경찰청장이시고 네. 또 한 명은 여기 얘기할 수 없는 얘기해야 되나 윤규근이라고 여기 무슨 버닝썬 그 친구인데 네네. 저는 그 친구가 그렇게 나쁜 짓 할 사람이라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때 확인해봤어요. 그래서 셋이 같이 가서 이제 청와대 이제 근무를 시작하게 됐죠. 그러니까 들어가게 된 과정 자체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입니다. 그럼 대통령을 좀 노무현 대통령 뭐 그때 모셔가지고 이렇게 좀 노무현 대통령은 뭐 우리 같은 레벨에서는 너무 멀리 계신 대통령이시고 네. 청와대는 이제 수석 비서관 밑에 비서관이 있고 행정관이 있잖아요. 우리 수석 비서관이 처음 6개월이 유인태, 그 다음이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 수석 비서관이었어요. 문재인 수석하고 예. 저 사이에 딱 한 명 있었습니다. 치안비서관. 그 옆에 비서관이 김현미. 그렇게 해서 시민사회 수석비서관실에 이제 수석을 하셨는데, 네. 저는 뭐 이제 아이러니하게도 또 당을 달리해서 또 네. 이쪽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수석은 어떤 분이셨나요, 당시? 문재인 수석은 그 당시에 아주 그 다정다감하고 또 가까운 분들 얘기 잘 듣고 하시는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좀 정이 넘치고 이렇게 막 대의 명분보다는 좀 그런 정의나 또 이렇게 가까운 분들의 어떤 그 진한 얘기를 좀 많이 들으시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하시다 보니까 뭐 여기 논란이 되는 이런 것들도 좀 그런 것도 영향이 있지 않았나 싶죠. 네. 그때 이제 제가 청와대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아마 계절이 지금쯤 됐을 텐데 네. 문재인 수석께서 그 점심을 사준다고 비서관하고 선임행정관만 차에 타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봉고차를 타고서 가는데 저는 뭐 어디 간지 모르고 따라갔더니 그 구기동에 그 유명한 개고기 집이 있어요. 거기 딱 도착해가지고 하니까 여사장님이 뭐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 룸으로 안내해가지고 앉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재인 수석께서 아줌마 그 수육하고 뭐 가져오시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아줌마를 불러서 아줌마 나는 개고기를 먹지 않으니까 그저 뭐 닭백숙 같은 거 있으면 주시오. 그랬더니 문재인 수석께서 상당히 당황을 하더라고요. 아이 먹을 줄 모르는 거 쓰면 딴 데로 갈 걸 진작에 얘기해줘.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옆에 우리 비서관한테 양반이 근데 그냥 뭐 가만히 있거나 먹지 자꾸 끼는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 제가 못 먹는데 그랬더니 맛있다고 못 먹는데 점심 한 이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청와대 그쪽 비서관실에 이제 소문이 쫙 퍼졌어요. 거부를 했다. 감히 왕수성님의 음식에 대해서. 네, 뭐 상당히 또 기억에 남는 정말 에피소드였던 것 같네요. 네. 그 후로도 청와대 비서관들이 저만 보면 점심 먹을 때 조 국장님 메뉴는 뭘로 하실까요? 메뉴를
이제 항상 확인하는. 네. 그래서 뭐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계시다가 2007년도에 경무관으로 또 승진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2010년도에 충남지방경찰청장, 그러니까 40대 지방청장 되신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뭐 거의 뭐 어떻게 최연소였나요? 어떤가요? 경찰 일기 뭐 최연소는 아니고 네. 한두 명은 있었습니다. 저보다. 위에 한두 명 정도? 한두 명 조금 밑에죠. 나이가 어리니까. 네. 40대 지방청장 뭐 물론 위에 한두 분 정도 밑으로 더 있었다고는 하지만은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또 남다르게 이렇게 좀. 네, 이제 충남에 내려갔더니 저는 나름대로 예의를 갖추고 제 젊은 나이를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처신하는데도 이제 뭐 직원들이라거나 또 만나는 민간 뭐 단체 이런 분들은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죠. 확실히 나이가 공직자들은 나이가 좀 스트레스도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장점이자 단점이었던 거네요. 경찰대학의 출신으로서. 그렇죠. 네. 장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좀 참신하게 보고 네. 또 뭔가 기대하는 것도 다르죠. 젊은 사람한테는 네. 뭐가 저 사람은 다를 것이다. 그런 장점이고 단점이라면 좀 어렵죠. 접근하기 어렵고 또 이 경찰 조직은 또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동일 계급에서 그 당시에 이제 청장이 되면 치안감무로 4년인데 4년 후면은 그냥 집에 가는 퇴직 대상이니까 나이가 지금 50이 안 됐는데 그거 계산하면은 52살에 정년을 맞게 되는데 예. 뭐 그런 것도 좀 부담이죠. 모래시계 엎어놓고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일을 해야 빨리 되니까. 예. 고민을 해야. 비유하자면은 고속도로 서울에서 톨게이트에 들어가서 부산을 가야 되는데 네. 시속 140으로 밟아가지고 다 빠져나와 버린 거죠. 그러네요. 동기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정속 주행해가지고 나이 60에 톨게이트 빠져나온다는데 우리는 52살에 나와.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2013년도 중앙경찰학교장 그리고 2014년도에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 상임위원까지 또 역입을 하셨었고, 그 경찰대학 총동문회장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 그 당시에 이제 임기 2년 총동문회장에 이제 취임을 했는데. 언제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2006년, 2005년이죠. 예,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제가 동문회장을 한 이유가 지금 한참 얘기가 많은 그 수사권 조정 문제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형사소송법에 모든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사의 권한과 본질은 검사가 하는 것이고 경찰 경무관이하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뭔가 보조 일을 하는 것이라고 이제 법에 써 있었던 거죠. 이거를 좀 현실화하자. 경찰이 다 하고 있는데 무슨 갔다가 무슨 노예도 아니고 상전처럼 이렇게 해서 혼자서 수사권, 기소권 이렇게 하면 되겠냐. 그래서 그 수사권 조정에 이제 불을 당기고 그걸 이제 경찰대학 총동문회에서 앞장서서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리고 뭐 행동대 역할도 하고 싱크탱크 역할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제 총동문회장을 맡았어요. 그 당시에 학계에서 경찰 입장을 좀 도와주는 사람은 조국 당시 교수고 경찰대학의 교수 중에서 표창원 교수가 이제 이 언론에 가서 이게 좀 잘 통하고 뭐 그렇게 하고 또 지난번에 이제 경찰청장을 한 민감용 그 당시 과장이 또 그런 거 밟고 뭐 황운하 지금 국회의원하고 있는 우리 동기 이렇게 그 조를 짜서 역할 분담해가지고 언론, 학계, 뭐 정치 또 행정 이렇게 대응을 하고 이렇게 총동문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대응을 이렇게 같이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상당히 좀 크게 그때 아주 뭐 파동이 좀 일어나가지고 제가 그때 거의 언론에도 많이 오르고 다니셨던 제가 그때 파면당할 뻔했었습니다. 좀 집단 행동을 좀 해가지고 나중에 뭐 그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뭐 총동문회장 뭐 이런 막 문제도 걸고 검찰 쪽에서도 난리치고 해가지고 결국은 그때 경찰청장이 책임지고 옷을 벗는 뭐 이런 문제까지 발생할 상황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총동문회장이 제가
동문회장을 사퇴하고 경찰청에 들어서 감찰 조사를 한 이틀 받아가지고 거의 뭐 이게 위험한 단계까지 갔었는데 이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좀 잘 수습을 해서 동문회장을 1년 만에 사퇴하는 걸로. 네. 아니 뭐 그러면 지금의 상황들을 이제 되게 남다르게 지금 또 받아들이실 것 같아요. 그 당시 파면 위기까지 갔었고. 그렇죠. 이거는 네. 아마 경찰에서 수군이고 경찰들이 경찰 대학까지 만들어서 수사를 잘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예. 뭐든지 수사를 맡겨주면 잘할 수 있잖아요. 수사는 두 가지예요. 범인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잡는 수사가 있고 서류를 꾸며가지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엮어나가는 수사가 있는데 엮어나가는 서류 수사야 검찰이 잘하죠. 그 대신 어디에서 살인사건이 났다라면은 그분들이 찾아내고 범인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게 꼭 분리되는 건 아니고 경찰이 상당한 역량이 있고 네. 서로 협력해서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법률적으로는 검찰이 또 밝으니까 이게 이제 수사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이 정도 해서 증거를 이렇게 확보했는데 네. 이 정도면은 기소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뭐 검사가 보고 아이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파악해가지고 증거를 보강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게 서로 상의해가면서 하는 이런 걸 꿈꿨던 거죠 그 당시. 근데 지금 예. 많이 접근한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요. 예. 뭐 이제 2014년도에 그래서 소청심사 상임위원을 하고 계셔서 그 당시 나이가 52세. 예. 네,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때 경찰을. 이거 왜 그때 이제 퇴직을 하시게 정년이 됐어요. 정년이 네, 돼서. 연금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떻게 생활하고 계셨어요? 퇴직하시고 나서. 퇴직하고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소청심사위원이라는 그 1급 자리가 있으니 좀 해라. 그래서 아 이거는 좀 한번 해보고 싶다. 이게 징계를 먹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서 와서 하소연을 하면 그걸 들어주고 뭔가 그 억울한 거를 풀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소청심사위원회에 들어오는 사건의 거의 90% 가까이가 경찰 사건입니다. 근데 제가 경찰청에서 감사관도 했고 근무를 오래 했기 때문에 경찰의 감찰, 경찰의 징계가 너무 가혹하고 뭐 언론에 보도되면 국면 전환용으로 일단 막 극형에 처해보고 막 이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겠다. 가만 놔두면 저걸 재판에 의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네네. 돈도 많이 들고 너무 인생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소청심사위원회 갔더니 뭐 저는 뭐 다 알아요. 그 뭐 직원들 내용도 알고 많이 알아가지고 신속하게 좀 많이 들어주고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중앙경찰학교장을 하시고 퇴직을 해서 소청심사위원으로 이제 환직을 해서 건너가고 네. 가서 소청심사위원을 불과 2달도 못하고 네. 그걸 또 사퇴하고 네. 출마를 하러 내려갔습니다. 그 출마할 당시에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누가 좀 권유를 했고 어떻게 해서 결심을 하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여기 경찰학교장을 하면서 이제 고향이고 여기 뭐 네. 친구들 다 있고 그러니까 경찰학교에 그 자산이 많았어요 그때. 뭐 악대도 있고 학교에 여러 가지 좋은 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걸 다 폐쇄적으로 닫아놓고 충주 시민들이 거기를 들어가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 이종배 시장님조차도 가본 적이 없다. 예. 이래서 되겠느냐. 예. 경찰학교가 시민에게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 시민들하고 단절해서 사람을 키워서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활짝 열고 다 뭐 불러들여서 구경도 시켜드리고 체험도 시켜드리고 뭐 사격장 체험, 뭐 시뮬레이션 사격도 있었고 거기에 그 교육생들 뭐 교육받는 것도 보면 참 멋있고 다 체험하고 악대가 참 좋았어요 그때. 거기 보면 아주 잘생긴 그 싱어도 있었고 그 녀석들 데리고서 시내 나와서 공연도 하고 뭐 여고에 가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좀 열린 행정을 했더니 소문이 살살 나는 게 저 친구가 뭔가 뜻한 바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아니었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시종 도지사님이 네. 저를 좀 이렇게 눈여겨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당시 그 도당위원장 하던 김종률이었습니다. 김종률. 예. 그 친구가 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그 친구를 시켜가지고
네 친구 그 경찰학교장이 쓸만하니 충주에 이 민주당 뭐 지구당 위원장이 비어 있는데 그리 모셔와라. 예.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권유를 받고 네. 입에 오르내리다가 아 나 이거 안 한다고 이제 소청심사위원으로 가면서 서울로 갔다가 네. 이번에는 또 당시 여기 국회의원이신 윤진식 의원님이 또 저를 불러내가지고 아마 그 당시 도지사 출마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사람을 한 명 수혈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저를 이렇게 이제 눈여겨보시고 권유를 좀 많이 하셨어요. 그럼 민주당에서도 러브콜을 받았었고, 네. 당시 새누리당인가요? 당시 새누리당에서도 이제 네. 러브콜을 받았는데 결국에 새누리당 쪽으로 이제 선택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부터 이제 6기 당선이 되셔가지고 시장으로 이제 활동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한창희 후보하고 붙어가지고 한 7.8%? 8.8% 차이로 당선이 되셨어요. 그 당시에 첫 선거였고 그래서 내가 괜히 출마했다. 내지는 뭐 이런 게 정치였나? 이런 생각도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네. 많이 들죠. 네. 시시때때로 많이 들고 이 선거라는 것이 이제 자기의 뭐 과거부터 해가지고 모든 것을 다 꺼내놓고 평가받는 것이고 또 자기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계속 부각되는 것이고요. 또 뭐 여러 가지 갈등, 여러 가지 뭐 자고 나면 한 번씩 뭔가 또 새로운 그런 그 해프닝이 터지고 하니까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특히 또 저는 정치인 체질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8년을 했지만은 뭐 행정이나 일을 시켜주면 잘하고 네. 누가 가운데서 도와줘서 이렇게 임무를 맡겨주면 완수하는 네. 성격은 되는데 스스로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뭐 어디 가서 내세우고 좀 이렇게 뭐 설레발 치고 막 이렇게 과시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묵묵히 열심히 해서 알아주면 고맙고 뭐 안 알아줘도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이 경찰 생활도 이제 30년을 해왔거든요. 근데 좀 적응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뭐 소위 스킨십이라고 하는. 아, 그렇죠. 그걸로 다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나갔다 오면 지적이,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들어오면 지적이 네. 10가지인데, 지적이. 그런 데서 이제 많은 어려움을. 지금도 지적받고 있습니다. 지금도요? 네. 좀, 이거 보시는 분들. 적응이 안 되는. 그거 좀 아직도 적응이 안 되고 있으니까 혹시 네. 좀 이상한 행동하면 제가 네. 딴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모자라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좀 도와주시면 좋겠어요. 얘가 저런 건 모자라지만 중간에 나서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임무는 완수하지 않느냐고. 그러면 시장님 뭐 MBTI가 E가 아니라 I 쪽이시겠네요. 내향형. 그렇죠. 예. 얼마 전에 제가 여기 시내 식당을 갔더니 우리 아버님이 자주 다니던 식당에 그 여사장님이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손님들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아버님 얘기가 났어요. 그러니까 같이 술 먹었던 그 분들이 조 시장 아버님 우리 소방서 조 과장님이 아주 화통하고 술도 잘 먹고 참 멋진 사나이라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저었더니 그게 아니야. 당신들은 진짜를 못 봤어. 그 아버님은 아주 내성적이고 선비 같고 혼밥 먹으러도 자주 오고 와서 이렇게 뭐 소개 얘기하고 하는 걸 보면 저 아들도 사실은 좀 그런 게 있을 것이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야, 정말 정확하게 보신다고. 그런 혼밥도 즐기세요? 혼밥도 제가 네. 잘 먹죠. 왜 격리 해봤잖아요 코로나. 네네. 슬기로운 격리 생활했습니다. 많은 격리를 하셨죠. 좀 몇 차례 하셨잖아요. 한 2차례 하셨죠. 한 번은 접촉 격리. 네. 그 다음에는 이제 확진 격리. 네네네. 슬기로운 혼밥 생활 잘했어요. 그때 좀 쉬셨군요. 즐겼죠, 즐기셨군요. 그래서 뭐 출마를 그때 하셔가지고 당선이 되셨고, 근데 그때 뭐 이제 사모님이나 이런 가족들의 반응은 좀 어땠어요? 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 출마하겠다고 우리 이후에 집사람한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우리 집사람이 뭐 가볍게 갔다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치판인데 어떠냐.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를 이제 이해하고 있는 게 경찰에 들어가서 지방청장까지 했는데 누구나 총수를 꿈꾸잖아요. 근데 그런 걸 못하고
젊은 나이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남들보다는 상당히 많이 성공했지만은 그 어떤 최종 포부가 있었는데 내가 경찰청장이 돼서 이런 걸 좀 바꾸고 뭐 좀 하고 또 우리 이 직원들 현장에서 일하는 그 고생하는 직원들에게 뭐를 좀 챙겨주고 이런 뜻이 있었는데 그걸 다 못하고 온 그런 마음이 있는데 뭔가 이 시민에게 선택을 받아서 뜻을 좀 펴서 충주를 좀 바꾸고 그런 일을 잘하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라고 그러더니 제가 여기 혼자 내려와서 빌빌 돌고 맨날 지적받고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강의하다가 휴직을 내고 직접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막 활동을 했는데 집사람이 다니니까 제가 지적을 더 받더라고요. 좀 자네 집사람만큼만 좀 하라고 맨날. 네. 그래서 도움이 되신 거네요. 예, 그래서 아마 제가 얻은 표의 60%는 집사람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고분고분하게 말 잘 듣고 있습니다. 예. 차 몰고 가는데 뭐 네. 커피 한 잔 마시게 커피숍에 돼? 이러면 제가 밥 먹었는데 뭘 또 가느냐 이제 안 가거든. 요새는 되라 그러면 되고. 예. 요새는 또 미리 물어보지. 거기다 차를 대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집에서 버리는 건 제가 다 버리는 거. 분리수거. 나가는 건 다 제가 음식 쓰레기부터 해가지고. 네. 들어오는 거는 아내가. 네. 내보내는 건 제가. 집안일도 많이 좀 청소. 그전에는 안 하셨는데. 그전에는 우리 딸 태어났을 때 기저귀 빨고 이런 거 그런 거 정도 했었는데 그 선거위원은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 선거 물론 첫 선거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하지만 이번 선거에도 사모님께서 또 열심히. 네, 어제도 우리 선거 사무원 하실 분들 모아서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의견도 교환하고 교육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쭉 하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다 죽듣더라고. 그러더니 집사람이 나와서 뭐 몇 마디 하니까 이게 벌떡 하더니 받아줬고 뭐 으쌰으쌰하고 하더라고.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첫 임기를 시작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물론 신흥고를 가셨을 때 어떤 고입의 쓴맛을 실패의 쓴맛을 한번 경험은 하셨지만 그 이후에 어떤 경찰로서의 삶은 또 초고속 승진도 하셨고 물론 52세에 또 퇴임을 하시긴 하셨지만 엘리트로서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를 하시다가 이제 정치의 그 시장으로서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뭐 4년 동안 또 열심히도 하셨지만 또 내가 진짜 이 부분은 좀 내가 패착이었다. 잘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라는 부분이 좀 있으셨을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부끄러운 비리를 저지르거나 개인적으로 뭐 사고를 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직원들한테 2014년에 시장 당선되면서 약속을 한 게 있어요. 일은 여러분이 해라. 책임은 내가 져줄게. 그리고 외풍을 막아주고 방패막이가 돼주겠다. 단 보고만 해라. 미리든 진행이든 무슨 일이 있었다고 말만 하면은 질책하지 않고 다 내가 대신 막아주겠다고 했죠. 뭐 그런 연장선에서 뭐 한두 가지 좀 해프닝이 있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걸 가지고. 근데 제가 약속한 대로 뭐 뒤에서 물러서거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가지고 제가 다 총알을 맞고 다 해서 책임지고 다 막아줬고 그 직원들 뭐 인사상 불이익 없도록 했고 뭐 그 중에서도 실적이 있고 끝까지 열심히 한 사람들은 또 승진도 하고 다 이렇게 해서 직원들이 지금도 다들 우리가 뭔가 선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시장이 책임을 져주고 이렇게 방패막이 돼준다는 믿음은 어느 정도 형성된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인은 결과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뭐 라이트월드니 이제 이런 것들은 네네. 사실 제가 바둑을 복귀하듯이 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 가면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보면은 그래도 또 비슷한 과정을 겪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뭐 충주에 많은 시민들이나 시의회나 다 관광 사업을 해야 된다고 아주 주문이 많았고 그랬죠. 특히 네. 저녁에 손님이 와야 된다. 낮에 왔다가 가버리면 아무 소용없다. 예. 그러니까 밤에 뭐 구경 오는 게 뭐 할 게 뭐 있을까 이러다가 이제 뭐 빛 조명 이런 거 하게 됐고 뭐 시의회에서도 서너 번 얘기를 했더니 다
주춤하지 말고 좀 과감하게 좀 하시라고 저보고 그러고 이제 칠금동 지역 주민들도 그렇게 하라고. 심지어 이제 주무관광과 과장이나 직원들이 저보고 찾아와가지고 시장님 오케이라고 일단 사인만 내리십시오. 저희들이 책임지고 다 정리해서 성공시키겠다고. 그래서 제가 1년 반을 주저주저 하다가 그럼 해보자. 이래가지고서 승인을 한 겁니다. 승인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제가 너무 순진했죠. 이게 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이슈가 돼버렸어요. 크게 이슈가 이슈가 돼서 뭐 아마 제가 표로 치면 한 5, 6천 표는 손해봤을 겁니다. 네. 이슈가 돼서 뭐 난리가 났는데 원래 그 라이트홀드가 이제 오픈을 하면서 그 상인들이 그 이제 업자가 시민들한테 미안하니까 무료 입장시키겠다는 거예요. 충주 시민들은 무료 입장시키겠다. 네. 그래서 무료 입장하면 되잖아요. 네. 근데 또 우리 직원들 중에서 또 오지랖 넓은 직원이 선관위에 들고 와서 내일 모레가 지방선거인데 이걸 무료 입장시키면 혹시 선심행정으로 문제가 됩니까? 안 되니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선관위가 며칠 고민하다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이제 충주시가 라이트홀드에다가 거꾸로 말리는 거예요. 무료 입장시키지 말라고. 왜냐면 조기령 시장이 선심행정하는 게 되면 우리 시장님 다친다. 무료 입장시키겠다는 걸 우리는 말리고 업자들은 무료 입장시키겠다는 거 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뭐 협약서를 조금 내용을 무료 입장을 해도 문제 없게 좀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쭉 해왔는데 뭐 저희 상대당 후보인 그분이 뭐 이걸 뭐 반드시 철거하겠다고 공약하고 선거 끝나고 나서 고발 제가 고발 2번 당했고요. 왜 고발했느냐? 왜 라이트홀더를 도와주느냐? 이건 특혜 아니냐? 그래서 그 사람들 장사 잘 되라고 배려하고 도와준 거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감사원에 감사 진정하고 정체불명의 시민단체라는 분들이 그 업장에 와서 매일 시위하고 보도자료 돌리고 시의회에서는 저를 매일 불러내가지고 그걸 질타를 하고 그래서 감사원 결과가 뭐냐면 그거 도와주면 안 된다고 다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못 도와주게 손을 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이미지 나빠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보고 놀러 가는데 라이트홀드만 치면 안 좋은 기사가 계속 뜨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거의 손님이 끊어지고 불이 꺼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도 좀 딱하죠. 헤어나려고 뭘 자꾸 무리한 투자 유치하고 뭘 하는데 움직일 때마다 법에 위반이 되고 나중에 또 더 위험한 상황이 되니까 충주시에서는 눈물을 먹고 부득이 저거를 이제 계약 해지를 하고 뭐 대법원 재판까지 해서 이제 철거를 완료했는데 그때 철거를 하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또 그분들하고 지금 한편이 돼가지고 또 저를 계속 공격하니까 저도 참 당황스럽죠. 이게 그리고 이 충주 시내에서 라이트홀더를 제일 도와주고 제일 아끼고 하다가 제일 고생한 사람이 저고 그런데 제가 제일 또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참 순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그 후에 관광사업이나 각종 투자 사업은 이제 이성적으로 아주 냉정하게 아주 정확하게 해가지고 일체의 뭐 오류가 없이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 선거 캠프에 라이트홀드 그 관계자분들이 와서 뭐 시위하고 그러길래 제가 들어와서 날 뜨거운 데가 있지만 와서 커피도 한잔하고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고 제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제일 고생하고 여러분들 제일 도와주려고 애썼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의지와 능력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조기령이 한 명밖에 없는데 뭐 이게 낙선 운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려는지 참 저도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상황이 아마 그분들도 상황이 그렇게 됐고 또 정치하는 분들은 또 저를 공격해야 그게 거리가 되고 저는 저대로 좀 안타깝고 참 짧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분들이 뭐 이 저 전단지를 만들어서 아파트 문에다 붙여가지고 저도 몇 번 떼어서 읽어봤는데 아주 제가 나쁜 놈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이겠습니까? 저는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상황이 참 어렵게 됐고요. 이제 뭐 앞으로 잘해서 만회하려고 합니다. 뭐 지금 뭐 아까 이성적으로 이런 관광 사업이나 이런 것들 이제 하려고 하신다고 해서 얼마 전에 이제 왜 협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중원 휴양을 예조타운 삶이면 제오게리에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이 이제 진전된 상태에서 협약을 제가 맺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토지 매입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어떤 이제 반면 교사가 그렇죠. 돼서 예. 첫째가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느냐. 네. 너에게 돈이 있느냐. 두 번째는 이 회사가 공신력이 있고 도덕적으로 자기 책임하에 이렇게 끝까지 갈 수 있는 도덕적인 게 있느냐. 막 그 뭐 이상한 사업하고 이상하게 끌어들여가지고 잘못되면 뭐 이쪽에다 떠넘겨서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좀 서야 되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댐 주변에 리조트나 콘도를 지려면은 인허가가 어렵거든요. 환경부나. 그래서 용의주도하게 이 대통령 후보 양쪽 캠프에다 다 이걸 충주에 공약으로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님의 그 공약에 들어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다 앞뒤를 다 맞춰놨죠. 아마 제가 지금 라이트홀더 한다면 저도 성공시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저도 솔직히 잘 몰랐잖아요. 그 경찰만 하다가 네. 오로지 일은 너희들이 해라, 책임은 내가 질게 이런 자세로 했는데 이제 그게 그런 결과가 될 줄은 잘 몰랐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일은 너희들이 하고 책임 내게 지는 것 갖고는 충분하지 않고 제가 알아야 돼. 아는 만큼 챙기는 거지. 최소한 공무원들한테 물어는 볼 수 있어야 돼. 그 일이 어떻게 되고 있어? 어떻게 되고 있냐고 물어보면은 이게 잠자고 있거나 진행되거나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질문을 해야 일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 직원들은 질문의 수준을 들어보면 금방 파악하죠. 저 사람이 알고 묻는지 엉뚱한 소리 하지. 그렇죠. 네, 질문, 그 다음에 칭찬. 정말 이거 칭찬을 하면 그 일이 더 잘 진행되고요. 또 질책을 하면 그 일이 조심하고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 칭찬, 질책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정을 끌어나가는 건데 알고서 해야 될까는 것인가? 뭐 알도 못하고 막 엉뚱한 질문 해야 되고 잘못한 걸 대다 놓고 칭찬을 막 하고 열심히 잘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질책해 버리면은 시정이 난장판이 된다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충주시청에서 제가 일을 제일 잘 아는 사람입니다. 한 자리에 8년이 있었고 자나깨나 업무만 생각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저 유권자 여러분 아주 제대로 이제 쓸만한 인물이 됐는데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때 뭐 그래서 뭐 아까 라이트홀더에서 이제 쭉 얘기를 해주셨고 그래 정말 5, 6천 표 정도 이렇게 까먹은 것 같다 말씀하셨. 정말 그래서 어렵게 재선에 성공을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내가 진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좀 주안점을 두고 민선 7기 이끌어 나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난 4년 동안 어떤 부분들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나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역시 기업 유치죠. 이 충주라는 도시가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작년 연말 기준으로 아기들이 970명밖에 안 태어났습니다. 예. 사망자는 1,800명이.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앉아서 8,900명이 줄고 거기다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학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또 1,000여 명의 젊은이들이 여기서 나고 자라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을 잡아서 나간다고요. 그럼 2,000명이 사라지는 거예요. 1%입니다. 외부에서 인구를 수혈해서 받지 않으면 도시가 유지가 안 돼요. 인구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일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일자리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꼬박꼬박 연봉 한 4천 정도 이상 받는 그런 직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공장이나 기업을 유치하는 것 외에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나머지는 다 거짓말입니다. 무슨 출산장려금 주고 주민등록 이전하면 돈 주고 하는 거 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래서 거기에 아주 주력을 해서 산업단지를 18개, 또 6개 지금 추진 중이고, 현대 엘리베이터, 현대 모비스, 대리모토바이, W스코프, 이름을 대면 알만한 이런 기업들을 지금 많이 유치해서 충주에도 연봉 4,500, 초봉이 그 정도 되는 일자리가 지금 수천 개가 생겼어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이뤄놓고, 그 다음에 충주에 참 없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다른 도시에 다 있는 게 애들 놀이시설이나 육아시설, 여성시설,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예술의 체육시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진짜 도시의 삶의 수준에 맞춰서 좀 많이 확충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해놨구나. 그래서 이제 시장 2번 하니까 어느 정도 해놨구나.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뭘 더 해야 되느냐고 시민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찾아낸 게 문화도시, 관광도시, 생태환경도시,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이걸 해서 이제 일자리와 기반 시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같이 어우러지면은 시민들도 좋아지고 이게 좋은 걸 알고 외지에서 방문자들도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세계 여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시작을 제가 해가지고 지금 말씀드리는 사업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대통령 공약에 다 집어넣었어요. 근데 공약이라는 게 넣어놓고 바짝 당겨가지고서 착수를 하면은 사업이 되지만 가만 놔두면 빌공짜 공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시작하고 제가 뭐 계획 세운 것도 있고 착수해 놓은 것도 있고 해서 아주 바짝 당겨가지고 한 2년 안에 착수되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욕심으로 세 번째 출마를 하게 된 겁니다. 기업 유치에 주안점을 두셨고 그리고 정주 여건을 좀 또 향상시키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행정을 펼치셨다. 네. 그게 가장 주안점이었다라는 거였고요. 뭐 근데 또 4년 동안 잘 하셨지만 또 아쉬운 점은 그래서 다시 출마하시려고 하신다고 하셨지만요. 네. 지난 4년간에는 아쉬운 게 좀 저는 별로 없어요. 정말 원 없이 일을 했고 코로나 이 방역도 우리 시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국 표준이 된 그런 것들도 많고요. 네. 시민들 서비스. 저기 PCR 검사하러 와서 잔뜩 줄 서서 대기하는 거, 그 번호표 뽑아가지고 앉아서 하는 이런 시스템까지 그 전국에 그런 거 돼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다 우리가 만들어서 했고 또 충주 시민들하고 직접 소통하기 위해서 충주톡이라고 6만 4천 명이 가입됐습니다. 충주시에서 카톡에다 이 정보를 쏴드리면은 직접 앉아서 받는 분이 그 정도면 거의 직접 소통이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자랑하는 충TV, 유튜브 TV 이런 걸로다 시민 직접 소통도 잘 되고 있고 기업도 지금 뭐 많이 유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기 후반기 때 그 걸렸던 그 라이트홀드 문제 외에는 뭐 업무적으로 별로 지금 뭐 여한이 없어요. 제가 순항을 했다. 그 충TV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충TV가 지금 뭐 거의 20만이 셀바 버튼 26만. 26만. 구독자가 26만이나 되는 아주 전국 지자체 가운데서 아마 1위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를 넘어섰죠. 그럼요. 네, 서울시 넘어섰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거를 이렇게 빨리 좀 하라고 했고 근데 빨리 하는 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뭐 잘하는 게 중요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만들라고 하시게 됐어요?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입니다. 그죠? 네. 저희 충주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전 직원 원래회의를 하는데 제가 그 사회를 누가 보게 했냐면 막내 새내기 직원이 사회를 봐라. 보통 과장이 보거든요. 뭐 자치행정과장이나 이렇게 선임 과장이 보는데 막내 직원들 랜덤으로 불러다가 사회를 보게 해라. 그다음에 막내 직원을 랜덤으로 불러서 애국가 선창을 시켜라. 네? MZ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좋아해요. 이게 공무원들은 애국가를 잘 안 불러요. 근데 누가 선창하면 웅얼웅얼 따라서 부르잖아요. 그다음에 막내급 중에서 랜덤으로 하나씩 불러가지고 5분 발표를 시켜라. 자기가 끼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 업무를 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이런 거는 기대해야 된다고 주장을 한번 해봐라. 시장하고 기라성 같은 선배들하고 전 직원들 보는 데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김선태라는 주무관이 와서 발표를 하는데 전국적인 인물이시죠? 보통 공무원들이 이제 PPT 발표를 하면은 이 텍스트를 다 써갖고 와서 읽는다고요. 이렇게 띄워놓고. 근데 이 친구는 단어 하나, 아이콘 하나, 그림 한 장을 놓고 스티브 잡스 하듯이 쫙쫙쫙 하면서 쫙 하는데 재미있고 관점이 다르고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눈여겨봤다가 홍보 담당관실에 발령을 내놓고 기다렸는데 이게 이제 몇 번 뭐 이렇게 카드 뭐 이런 거 해가지고 홍보도 하고 좀 뜨긴 뜨는데 여전히 블로그니 뭐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제가 불러서 유튜브 시대인데 유튜브를 해라. 그랬더니 한 달이 됐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무과장 불러서 좀 이제 질책을 하고 이게 왜 진행이 안 됐느냐. 그랬더니 계획서를 이렇게 갖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 예산을 몇 억을 주고 뭐 뭘 하고 뭐 스튜디오 뭐 또 그 인력을 몇 명을 써왔길래 제가 불러놓고 야 네가 해. 충주 시내에 유명한 유튜버가 2분이 있는데 너 아느냐. 모르더라고요. 한 분은 귀농귀촌을 한 분이 있어요.
또 한 분은 충주에 있는 전원주택을 판매하시는 부동산 하는 분이에요. 예, 이 둘을 가서 만나라. 둘을 가서 만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떴는지를 물어보고 네가 못하겠으면 그 두 분을 론칭을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충주 홍보를 얹어라. 그랬더니 갔다 오더니 어용을 하면 자기들 다 끝난다고 충주시야 그러면 못하겠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해라. 그러니까 장비 같은 거 사달라고 그래. 다 그 사람들 봐라. 자기 스마트폰 하나 갖고 왔는데 무슨 장비야. 근데 네 스마트폰 갖고 네가 해라.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머리를 써가지고 공무원, 시청 공무원을 인터뷰한 작품을 처음에 이제 올렸는데 태그 명령어를 충주시 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죠. 이 스마트폰을 들고 유튜브 가서 충주시를 찍어볼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냐. 이거는 공무원인데 공무원을 찍으면 공시생이 지금 몇십만 명인데 너는 너무 재밌기 때문에 분명히 올 거다. 아, 공무원으로 그러면 태그를. 태그와 알고리즘을 이해해야 된다. 이 알고리즘이 유명하지. 떠가지고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내가 검색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딸려서 나오잖아요. 알고리즘하고 태그를 그 친구가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이해를 한 거죠. 그 다음부터는 뭐 싹 달려나가는데 사고를 좀 많이 쳤어요. 제가 대신 사과한 것도 많고. 아, 사과 영상도 있나요? 예. 아니, 영상은 아니고 그 찾아온 민원인들. 아, 응대 다 상대를 하셨다고요? 직접? 해주고. 근데 이 친구가 한 번도 죄송하다 소리를 안 하는데. 근데 다른 도시에서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 견학을 왔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저를 만나고 갔어야죠. 뭐냐면 저를 만나면 제가 뭐라 했냐면 나는 아무것도 안 했고 이 친구에게 결제도 안 받았고 심지어 조언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 그냥 약간 그게 성공 요인이에요. 그게 아무것도 안 하고 제가 아주 엄명을 내렸어요. 이 친구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시키지 말고 심지어 조언을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저런 걸 한번 올리면 좋겠다는 말도 하지 마라. 그냥 지가 알아서 하게 놔둬라. 인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안 배워간다더라고. 가서 다 잔소리만 해야 되니까. 네네네네네. 아, 시장님의 어떤 이런 후보님의 경찰 출신이라 잔소리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셨나요? 아주 제가 잔소리를 많이 듣고 살았어요. 고등학교 때도 기숙사에서 잔소리, 경찰대학 4년 내내 잔소리. 그래서 제가 아주 잔소리를 정말 싫어합니다. 잔소리는 그냥 안 하시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우리 시청 직원들 업무 지시할 때도 문자나 카톡으로 한 10글자 정도 찍어서 지시하거나 받고 메모지에다가 이렇게 이걸 좀 하라고 써서 사인해가지고 내려보내고. 그 새내기 직원들 들어보면 야단치는 사람보다 잔소리하는 사람이 더 싫대요. 참고하세요. 그래서 유튜브가 이제 막 전국적으로 뜨다 보니까 막 뭐 어디 다른 지역에 가도 사람들이 좀 알아보고 좀 그러지 않나요? 그 제가 제일 놀랐던 게 그 시내 어디 저 볼링장인가 갔더니 그 젊은 애들이 저를 보고 와가지고 아유 시장님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젊은 친구. 제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야, 너 집이 어디냐 그랬더니 안양이라고. 그래서 안양 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유튜브 하더라고. 안양 분들이 알아봤다고요? 네.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전화가 많이 와요. 유튜브 보고. 충주가 아주 내심 웃고 계시겠네요. 좋죠. 저로서는 아주 좋은 게 내향형이지만 그래도 이 관심이 싫지만은 않다. 그리고 그 댓글을 보면은 그 김선태 주무관 칭찬하다가 10건에 1건 정도는 이런 주무관이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시장도 훌륭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대목을 좀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뭐 유튜브 얘기는 좀 여기까지 하고요. 유튜브 얘기 뭐 사실 더 하고는 싶은데 그 이번에 이제 출마를 좀 하시냐 마시냐를 가지고 말들이 좀 많았어요.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결심이 좀? 저는 결심은 하고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충주의 도시 여건을 좀 끌어올리려면은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문화도시, 관광도시
생태원 이용도시 건강도시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준비를 다 하고 착수한 것도 있고 계획해 놓은 것도 있고 용역한 것도 있고 뭐 다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를 마무리하려면 한 2년 정도만 더 있으면은 좀 가시적으로 딱 정리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선거가 다가왔기 때문에 이걸 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했고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출마한다고 그렇죠. 얘기를 했었어요. 네, 뭐 말씀은 또 하시긴 하셨는데 뭐 어떤 외부적인 그런 외부적인 거는 계속 관심사였죠. 아니, 할 일이 많아서 도지사 출마를 하시냐 마시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크게 비중은 안 뒀는데 네. 만약에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또 여러 가지 당의 문제나 이건 또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 정도 했지. 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염원을 했다거나 움직였다 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뭐 어쨌거나 이제 뭐 출마를 또 하셨고 단수공천도 확정이 되셨고 근데 이번에 이제 만난 상대가 또 다시 이제 그분 우건도 후보님이십니다. 그 지난 선거 때 뭐 상당히 이제 어렵게 이기셨기 때문에 1,340표 차이였어요. 솔직히 만나고 싶으셨습니까 이번에? 글쎄요, 뭐 어떤 분들은 그분이 공천됐다 그러면서 저한테 축하 메시지를 많이 보내시던데 왜 제가 축하받아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지난 선거 때 우리 전국이 다 똑같았습니다. 네. 우리 충주에서 제가 속한 당 지지도가 30%밖에 안 나왔고 민주당 지지도가 70%였으니까 저는 50%가 넘어야 당선되는데 제가 속한 당 지지도가 30% 미치니 이게 어떻게 뭐 가능할 수 있겠어요. 개인기 가지고. 이 지방선거는 투표용지를 7장을 받거든요. 교육감부터 쫙 해서 7장을 받아가지고 충주 시민들이 7장을 받았어요. 받아서 모조리 기호 1번을 찍고 한 장만 저를 골라서 2번을 찍어준 유권자가 10,000명입니다. 다른 걸 6장을 1번을 찍으면서 한 장을 골라서 저를 찍기가 쉽겠어요. 정치 성향에. 그런데도 저를 찍어준 유권자가 10,000명이죠. 그 당시에 박경국 도지사 후보가 충주에서 30몇 프로밖에 못 얻었어요. 저는 52% 얻었고 도의원으로 나온 우리 당 후보 3명이 42% 얻었는데 저는 52% 얻었고 시의원들 후보들도 똑같았는데 저는 그 부분들보다 10%더 얻었어요. 그래서 좀 눈물겨운 뭐 고맙죠. 우리 시민들께서 이 정치적으로 자기의 성향이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인적으로다가 이제 저를 이렇게 찍어주신 그 마음을 늘 간직했고 이 마음을 배신하지 않으려면은 공정하고 투명하고 어떤 그 개인의 이익, 뭐 소수의 큰 목소리보다는 침묵하는 다수의 목소리, 또 명분, 공정, 이 정의에 입각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8년이 흘렀는데 저한테서 아마 뭐 이 혜택을 본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저는 카톡으로 별의별 사연을 다 받아봤어요. 그걸 다 많이 도와드렸어요. 그 마음이 짠해가지고 가만히 못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소문내고 다니지 않습니다. 자기 사생활 문제 있고. 하루에 카톡이 막 7, 8건, 많이 올 때 10건씩 또 오고 그래서 많이 도와드렸는데 반대로 시청에 와가지고 뜻대로 안 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막 그 좀 무분별한 태양광, 뭐 큰 기업형 축사 짓기, 또 좀 다른 지역에서 거절되는 공해형 공장, 또 뭐 석산 개발이 뭐냐 해서 막 근데 산을 막 깎아지는 데 까서 나는 좋지만 주변 사람들 피해보는 이런 사업들은 저희들이 엄격한 잣대로 방어를 했어요. 시장이 제가 방어를 안 하면은 그 동네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방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대신 방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게 돈이 제일 잘 벌려요. 근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저를 좀 많이 욕하고 있죠. 뭐 저보고 불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불통이면은 독선이라 그래. 그런 불통 독선이면은 제가 뭐 기꺼이 하겠습니다. 기꺼이. 뭐 불통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건도 후보께서 이제 그런 좀 평가를 하셨는데 뭐 거꾸로 우건도 후보에 대한 어떤 평가를 내리신다면 뭐 경쟁자임을 떠나서 그분의 그 집념, 반드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거는 높이 평가를 하죠. 이 대한민국은 유능한 사람이 무엇을 하는 나라라기보다는 꼭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하죠.
네. 그래서 이 정치판이 좀 난장판 아닙니까? 훌륭한 분들, 유능한 분들을 모셔다 해야 되는데 네. 그런 사람들보다 꼭 해먹겠다는 사람들이 다 나서니까 뭐 그냥 폴리페서도 그렇고 교수님 중에서도 훌륭한 분들 얼마나 많아요. 가만히 있는 분들 좀 모셔다가 이렇게 일 시키면 얼마 좋은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나서고 뭐 이런 게 좀 많아서 뭐 그런 면은 있지만은 어쨌거나 이 강한 집념 이런 것은 정치인으로서 좀 저한테 참 부족한 그런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거의 뭐 마지막 단계로 이제 들어섰는데요. 네. 뭐 이제 되신다면은 이제 여러 공약을 내놓긴 하셨지만 가장 이것만큼은 내가 꼭 지키겠다 하고 싶다. 네. 어떤 공약일까요? 1번 공약. 첫 번째 공약은 이 탄금호 주변을 국가정원으로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같이 이렇게 국가정원을 만들려는 사업을 정부 공약에 넣어놨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아주 정부가 손을 대가지고 네. 착수하는 쪽다 좀 가고 싶고요. 민생 공약 중에서는 이 충주의 그 농업기술센터가 이사간 자리 있어요. 봉방동 그 푸르지오 아파트 옆에 넓은 땅이 있는데 거기에 청년 임대주택을 좀 지으려고 그래요. 뭐 12평, 뭐 9평 이런 게 아니고 32평짜리를 좀 그 푸르지오 수준으로 다 잘 쳐서 올려가지고 장기 임대로다가 청년들한테 좀 입주를 시키고 애 둘 낳고 한 10년 가까이 직장 생활하면서 충주를 안 떠나면은 원가로 바로 분양해드리려고. 한 뭐 몇 세대 정도 그러면 생각? 우선 한 100세대 정도 해보고 만약에 이게 인기가 있으면은 수요가 있으면은 여기 알림 택지 이런 데다가 땅을 뭐 저희들이 사면 되죠. 100억이면은 한 뭐 5,000평 살 수 있으니까. 그거 두 가지 정도는 반드시 좀 해보고 싶고 이뤄내겠다는 생각이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계속 질문 드리고 있는데 살면서 이제 가장 좀 감명 깊게 읽었던 책이 어떤 책이 있으실까요? 연금술사입니다. 연금술사. 예. 파울로 코엘료가 그게 아마 칠레인가요? 남미 쪽에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마음에 좀 공허하고 그래가지고 그 산티아고 순례길을 돌고 나서 이제 그 책을 썼다고 하는데 저도 그 책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아직 제가 뭐 철이 들었는지 나도 좀 순례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 오토바이 뭐 전국 전 세계 일주처럼 산티아고도 이렇게 가봐야 가보고 싶다라는 그 희망을 또 그 책에서 또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제 뭐 제가 이번에 선거를 잘 해서 또 시민 여러분께서 선택해 주신다면 지금 약속드린 충주의 그런 문화관광 사업 또 생태 또 이 건강 사업을 잘 해놓고 좀 원 없이 해놓고 좀 웃으면서 좀 떠났으면 좋겠어요. 뭐 다른 거는 별 욕심이 없습니다. 그 삶의 멘토는 또 어떤 분일까요? 제가 경찰에 있을 때인데요. 참 그 보직도 안 풀리고 뭐 학연지연 혈연이 없으니까 그래서 계속 그 한직에서 떠들고 있는데 저를 숨어 있는 보석같이 생각하셔가지고 발탁을 해서 서울경찰청 정보과의 요직에 저를 불러주신 분이 있습니다. 이근표 전 서울청장님이신데 그분이 저를 발탁해가지고 거기서 제가 능력을 좀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사들을 제가 여러 분을 모셨는데 그제서 한 3년 이상 근무하면서 그분들 중에 경찰청장이 되신 분이 여러 명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분들이 저를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많이 키워줬어요. 데리고 가고 불러주고 승진시켜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삶의 멘토죠. 제가 이 서울시장을 하면서도 그분의 얘기 이런 부하들이 이런 부하들이 하고 책임은 네가 지는 거야. 이런 얘기를 그분이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비석에 새기지 마라. 부하 직원들 시민들 마음에 새겨야지. 어디다 무슨 새기려고 하느냐. 저도 그래서 지금 뭐 기념식 수하고 어디 가서 이름 남기고 뭐 전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마음속에 남아 있으면 되잖아요. 뭐 어린이를 사랑했던 뭐 조기령 시장 또 뭐 이 자연을 사랑해서 시민의 숲 같은 이런 시민들의 활동 공간을 많이 만들어준 시장 뭐 그런 걸로 기억되면은 충분하죠.
알겠습니다. 버킷리스트 궁금한데요. 버킷리스트. 예, 아까 뭐 사전에 인터뷰하면서 버킷리스트 얘기했었는데 뭐 또 오토바이 전 세계 일주긴 한데 예, 정말 뭐 버킷리스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이제 아내하고들이 마당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해서 마당에서 좀 게를 키우고 토마토 뭐 이렇게 좀 평상시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사를 좀 짓고 싶고요. 그게 혹시 참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충주의 임도 또 하천변도로 뒷골목도로 제 발바닥이 안 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다녀봤어요. 그래서 네. 어디가 아름답고 어디가 좋고 한 데는 많이 알고 있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시장이 돼서 그런지 다 좋더라고요. 근데 싹 다 다녀봤고 네네. 참 좋은 데가 많죠. 유튜브 보시는 분 중에 혹시 네. 충주 시민 아닌 분도 있으면 충주로 오시면 제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에 어느 정도 약간 결정을 그렇게 하려고 좀 해놓으신 예, 상태로.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네. 그 집에다가 카페나 이 음악실 같은 걸 좀 꾸며서 제가 연주도 하고 음악도 이렇게 틀면서 찾아오는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좀 즐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오토바이 타고 세계 일주. 네. 왜 오토바이를 타고 세계 일주로 하시는지 들어봤어요. 경찰에 안 어울리는. 제가 경찰 대학을 졸업하고 첫 보직을 이제 괴산 칠성 전경대에 있었는데 거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그때 걸어 다닐 수는 없고 차를 살 능력은 안 되고.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충주 소방서 방호과장 하셨는데 이 안재경약국이라는 그 건물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걸 끄다가 건물 더미에 깔려가지고 발굴을 해서 그 당시 김풍식 신경외과라고 여기 지금 중원 빌딩 자리 네. 맞은편 거기 입원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퇴근하면 오토바이를 타고 저 괴산 간물 방곡으로 넘어가지고 거기서 간병을 하고 새벽에 뭐 5시에 또 출발해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많이 타고 다녔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길이 되게 또 예쁘잖아요, 풍경이. 네. 그래서 이제 다 회복되시고 나서 나중에 제가 승진을 해서 음성경찰서 과장으로 왔을 텐데 주말마다 좀 그걸 타고 뭐 지리산으로 어디로 좀 그때 많이 다녔죠. 지금도 그러면 지금은 못 하고 지금은 전혀 못 하고 계시죠. 좀 그 남대문 경찰서장 할 네. 때부터는 자전거를 탔어요. 제가 자전거를 타고 웬만한 데 많이 다녀봤죠. 지금은 자전거도 못 타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고. 네. 네, 뭐 이렇게 버킷리스트까지 좀 얘기 말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좀 1시간 한 17분 정도 이야기 나눴는데 뭐 이 1시간 동안 사실 뭐 어떤 삶을 사셨는지 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또 한 면을 볼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던 것 같고요. 예, 시장님 오늘 자리 어떠셨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네, 예. 후보님은 자꾸 시장님이라고. 그리고 또 네. 이런 얘기를 별로 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정치인들은 또 이렇게 사생활을 혹시 트집 잡힐까봐 또 조심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오늘 좀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혹시 뭐 충분히 오늘 어떤 인간적인 그런 면모들을 또 이렇게 시청자들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너무 자리 감사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선거운동 내내 또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좋은 자리에서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잘해서 네. 좋은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